영국 최고의 스텔스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영국 국방부와 유럽 최대 방산업체에서 스텔스 코팅을 연구한 사람이었죠. 세계 항공우주학회에서 그 위에는 이름 속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한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는 30년간 불가능하다고 해낸 믿었던 기술이었습니다. 미국도 포기했고 중국도 실패했으며 유럽 전체가 이론에 불과하다고 조롱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해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영국 과학자는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메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연구팀이 개발한 그 기술의 출발점이 바로 자신의 논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의 이론을 한국만이 믿어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붙잡고 있던 죄책감의 답이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리고 이 영국 과학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소재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셰퍼드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 됐죠. 지금은 명의교수라는 한가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는 유럽 최대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전공은 스텔스 코팅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레이더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특수 소재를 개발하는 일이었죠. 젊은 시절에 저는 야망이 컸습니다. 미국의 F-22 랩터를 뛰어넘는 스텔스 기술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스텔스 코팅의 가장 큰 문제는 균열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소재라도 전투기가 초음 속으로 비행하면 동체가 휘어지고 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딱딱한 코팅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갔죠. 그 미세한 균열 하나가 레이더에 잡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을 매달렸습니다. 유연한 스텔스 소재. 늘어나고 휘어져도 성능이 유지되는 꿈의 물질을 만들고 싶었죠. 2005년 저는 그 가능성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액체 금속을 활용한 유연 전도성 소재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계는 저를 비웃었죠. 몽상가라고 했습니다. 액체가 어떻게 코팅이 되느냐며 조롱했습니다. 미국 학회에서는 아예 발표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 연구를 계속했죠. 하지만 그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시험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개발한 스텔스 코팅의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행 전 그 균열을 발견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종사 로버트 밀러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는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죠. 저는 그날 이후 연구실을 떠났습니다. 스텔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년간 저는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국 카이스트의 뉴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BBC 뉴스에서 흘러나온 화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가 반투명한 액체를 손가락으로 느리고 있었죠. 12배까지 늘어나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가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기능을 가졌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2005년에 제시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 카이스트 박준혁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솔직하게 썼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연구에 경의를 표하며 직접 보고 싶다고요. 노쇠한 전직 연구원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답장은 이틀 만에 왔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놀랍도록 정중했습니다. 언제든 오시라고 했죠. 오히려 제 방문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예의 바른 건지 의아했습니다. 문제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제 한국행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5년간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왜 또 그 세계로 돌아가려 하느냐는 거였죠.
아내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버트의 죽음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으니까요. 더 힘들었던 건 아들 제임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런던의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짧은 문자가 왔죠. 아버지는 항상 연구만 생각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임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늘 연구실에만 있었죠. 아들의 축구 경기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생일도 자주 잊었습니다. 로버트가 죽은 후에야 저는 가족 곁에 돌아왔지만 이미 벌어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행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틀렸다고 믿었던 것이 맞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로버트에게 진 빚을 갚을 방법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2024년 3월,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과 유럽의 연구시설만 다녔습니다. 아시아는 처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은 서양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속철도 KTX의 속도에 먼저 놀랐죠.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역에는 박준혁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일 거라 예상했는데 훨씬 젊어 보였죠. 45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를 대하듯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이미 학계에서 잊힌 사람인데 말입니다. 카이스트 캠퍼스는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연구동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박 교수는 저를 소재공학과 지하 2층에 있는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절차가 꽤 까다로웠습니다. 지문 인식에 홍채 인식까지 거쳐야 했으니까요. 연구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라고 했죠. 그 광경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제 시선은 연구실 중앙에 있는 실험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30년간 꿈꿔온 것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장갑을 끼고 작은 비커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액체가 담겨 있었죠.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 복합 잉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액체를 얇은 고분자 필름 위에 펴발랐습니다. 마치 버터를 바르듯 쉽게 펴졌죠. 몇 분 후 필름은 은빛 광택을 띠며 굳었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쇼였습니다. 박 교수가 그 필름의 양 끝을 잡고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필름은 늘어났습니다. 2배, 3배, 5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존의 전도성 소재들은 10에서 20%만 늘어나도 내부 회로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12배까지 늘어나도 멀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죠. 30년입니다. 30년간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비웃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가 몽상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복잡한 기계장치로 우회하려 했고 미국은 더 단단한 소재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재 자체의 물성을 바꿔버린 겁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2005년에 꿈꿨던 바로 그것이라고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의 시작점이 교수님의 논문이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무시한 제 이론을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믿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제임스 헌터라는 부사장이 직접 접촉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헌터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사고 이후 저를 가장 먼저 찾아와 입막음을 시도한 자였으니까요. 그는 스텔스 기술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 번호였죠. 받아 보니 제임스 헌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셰퍼드 박사 한국에 계시다면서요. 좋은 연구시설을 보고 계시겠군요. 그는 마치 제 행적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연구를 보고 있다고 대답했죠. 헌터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협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명성이면 가능하다고요. 한국 연구팀이 저를 신뢰하고 있으니 제가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이 따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상이라고요? 2019년에도 같은 말을 하셨죠. 그때는 입막음 돈이었고 이번에는 기술 탈취의 대가인 겁니까? 헌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죠. 박사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미국이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건 미국에게도 영국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한국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죠. 그걸 빼앗아오라는 건 명백한 기술 절도였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헌터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박사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아직 완전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사고 보고서 당신이 균열을 알면서도 비행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공개되면 저만 곤란해지는 게 아닐 겁니다. BAE 시스템즈의 안전관리 부실도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네 록히드 마틴이 그 기술을 사려고 했던 것도요. 전화기 너머로 헌터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2019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준혁 교수에게 헌터의 연락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고 했죠. 공동연구 제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요. 박 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고 한국에서 발전시킬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견제하듯 이 분야도 견제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압박에 익숙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의 압박을 버텨낸 나라.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넘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스텔스 소재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헌터는 절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헌터는 학계와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요. 박 교수는 걱정 마시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학계에서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저 자신의 과거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로버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간 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스텔스 코팅 시험 비행이 있던 날이었죠. 저는 3년간 그 코팅을 개발했습니다. 기존보다 30%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흡수하는 혁신적인 소재였습니다. 비행 전날 정비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측 날개 끝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정을 미루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터였습니다.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 균열은 비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요. 제가 직접 서명한 승인서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로버트 밀러는 그날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종석에 오르기 전에 악수를 하자고 했죠.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코팅 덕분에 내가 유령이 되는 거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유령 말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비행 시작 47분 후 관제실에 비상 신호가 떴습니다. 로버트가 급기동을 하는 순간 기체 외피가 일부 벗겨지면서 공력 불안정이 발생한 겁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고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낙하산이 펴지기도 전에 지면과 충돌했죠. 사고 조사 결과 원인은 스텔스 코팅의 균열이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균열이요. 고속 비행 중 미세한 금이 확대되면서 코팅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연쇄적인 구조 손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BAE 시스템즈가 합의를 주선했고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됐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로 그 기억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유연한 소재를 볼 때마다 생각했죠. 만약 이 기술이 5년 전에 있었다면 로버트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균열이 생겨도 소재가 늘어나서 버텼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로버트의 동생 토마스 밀러가 보낸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토마스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형은 조종사였고 위험을 알면서도 그 일을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형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동봉된 메모를 펼쳤습니다. 로버트의 필체였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연구는 틀리지 않았다. 균열 문제만 해결되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첫 번째 시험 조종사가 되고 싶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제 연구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5년간 도망만 쳤습니다. 그가 믿어준 연구를 포기한 채로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제가 포기한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들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요. 그것이 로버트에 대한 속죄이자 그를 향한 답례일 테니까요. 토마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형의 메모를 보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형이 믿어준 그 기술이 실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젠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썼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보낸 시간이 2주를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서연 박사와의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서연 박사는 32세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박준혁 교수팀에서 액체 금속의 표면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무척 수줍어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며 사과부터 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 이야기가 시작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는 초음파를 이용해 액체 금속을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죠. 손짓까지 써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싶었죠. 서연 박사는 제 2005년 논문을 여러 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대학원생 때 처음 접했는데 그때부터 유연한 전도성 소재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세계가 무시한 논문을 한국의 대학원생이 소중히 읽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기했는데
이 젊은 연구자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대학원생 이도현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28살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었죠. 그는 거의 매일 밤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 연구실에 들르면 항상 그가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요?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이걸 빨리빨리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빨리를 추구하죠. 대충 빨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빨리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 종종 빨리빨리 문화를 조롱하듯 언급하곤 했죠. 조급하고 성급하다는 뉘앙스로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달랐습니다. 그들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죠. 숙소 문제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박 교수가 다른 곳을 추천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치는 한미영이라는 분의 집이었죠. 한 여사님은 55살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20년 넘게 하숙을 운영해왔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하고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식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들. 저는 한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이었죠. 특히 한 여사님이 직접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없으면 허전할 정도가 됐습니다. 한 여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못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됐습니다. 손짓, 표정, 그리고 스마트폰 번역기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제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말없이 식혜를 한 잔 내밀곤 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였는데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박 교수가 이것을 정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서라고요. 그냥 친절함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됐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학계에서 30년을 보낸 저에게 그런 순수한 호의는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가 믿어준 그 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헌터는 예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영국 학계를 통해 시작됐죠.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현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 밝고 활기찬 청년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영국 과학저널 사이언스 타임즈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몰락한 스텔스 연구자, 한국에서 재기 노린다. 기사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저를 2019년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영국에서 추방되다시피 떠난 인물이라고 묘사했죠. 그리고 한국 카이스트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이용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기술을 가로채려는 사람인 것처럼요. 익명의 소식통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셰퍼드는 자신의 실패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연구팀에 접근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기술 탈취일 가능성이 높다. 영국 방산업계에서는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헌터의 짓이라는 건 분명했죠. 그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019년 사고 직후에도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학계 인맥을 동원해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미국의 디펜스 뉴스에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소재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국제학계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슬쩍 제 이름을 언급하며 논란의 인물이 관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박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연구실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할 일은 연구입니다.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저에게도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그의 위로가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이들이 곤란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연구원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읽혔습니다. 서연 박사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죠. 도현이는 평소보다 말이 줄었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닌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 엘리자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죠.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녀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제임스가 회사에서 곤란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제임스가 다니는 런던의 금융회사에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제임스의 아버지가 기술 절도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흘렸다고요.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제임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더 민감한 상황이었죠. 제임스는 이미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는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2019년 사고 이후 제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나마 남아있던 관계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번 일로 그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돌아와요. 5년 동안 겨우 안정을 찾았잖아요. 왜 또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가정은 끝이에요. 나도 더 이상 못 버텨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가족보다 연구를 우선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껍데기만 남았죠. 하지만 지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헌터의 계략에 굴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연구팀을 이 상황에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 엘리자베스는 제 연구를 응원해줬습니다. 밤새 논문을 쓰는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던 그녀의 모습이 기억났어요. 어린 제임스를 안고 연구실로 찾아와 응원해주던 날들도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마 제가 점점 더 연구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가족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여사님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제가 나타나지 않으니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문을 열자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밥을 안 드셨네요. 라며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미역국과 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괜찮다고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쟁반을 놓고 숟가락을 쥐어줬죠. 그리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먹어야 힘. 힘 있어야 싸워. 안 먹으면 지는 거야. 그 단순한 문장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한 여사님은 제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후 먹던 음식이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요. 그날은 제 생일도 아니었지만 왠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먹고 나니 정말 힘이 났습니다. 배가 따뜻해지자 머리도 맑아졌죠. 그래요, 싸워야죠. 도망치면 안 됩니다. 로버트도 박준혁도 이 젊은 연구자들도 저를 믿고 있으니까요. 밤늦게 박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요. 제가 직접 반박 성명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숨지 않겠다고요.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함께 싸우겠습니다. 내일 아침 팀 전체와 회의하시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 교수가 저를 연구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캠퍼스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계룡산이 보이는 창가 자리가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 교수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의 시작에 대해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재공학 분야에서 전도성 폴리머를 연구하고 있었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다가 우연히 저의 2005년 논문을 발견했다고요. 유연한 전도성 소재의 가능성 액체 금속 기반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이었습니다. 그는 논문을 읽고 전율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여러 번 다시 읽었다고요. 이건 혁명적인 아이디어인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 왜 인용 횟수가 이렇게 적지? 하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도교수에게 물었더니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마이클 셰퍼드? 영국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지. 하지만 저 논문은 이론만 거창하고 실현 가능성은 없어. 액체 금속이 어떻게 코팅이 되겠어? 몽상가의 헛소리야 라고요. MIT의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는 대놓고 비웃었고 어떤 교수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요. 학계의 주류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액체 금속 기반 스텔스 소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박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직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한국에 돌아온 후 2012년에 카이스트의 자리를 잡고 제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5년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요. 액체 금속은 표면 장력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펴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방울처럼 뭉쳐버렸죠. 수백 번의 실험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의문을 제기했고 연구비를 따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들은 왜 불가능한 걸 붙잡고 있느냐고 했고 일부는 학생들에게 박준혁 연구실은 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2015년이었다고 합니다. 연구비가 바닥나서 연구원 2명을 내보내야 했고 박 교수 자신도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요. 그때 부인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거라면 끝까지 해봐요.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박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계룡산의 능선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를 버티게 해준 게 교수님의 논문이었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논문을 다시 읽었어요. 마이클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계의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나는 왜 못 버티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가 비웃고 무시한 저의 논문을 이 사람은 14년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조차 포기한 꿈을 말이죠. 저는 2019년 사고 이후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연구도 꿈도 자존심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한 과학자가 제 이론을 붙잡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돌파구는 2020년에 찾았다고요. 2019년에 새로 합류한 김서연 박사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초음파로 액체 금속을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 입자로 분쇄하고 각 입자 표면에 얇은 산화막을 입히는 방법이었죠. 산화막이 입자들이 다시 뭉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전기적 연결을 유지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실험이 성공했을 때 연구실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8년간의 실패 끝에 찾은 답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연구가 급진전됐고 4년간의 추가 연구와 검증을 거쳐 올해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박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학자를 모시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희 연구의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세계가 틀렸고 교수님이 옳았다는 것을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커피잔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사고 이후로는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자책했고요. 학계에서 잊힌 사람, 조롱의 대상,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자.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꼬리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로버트는 죽는 순간까지 제 연구를 믿었습니다. 박준혁은 14년간 제 이론을 붙잡고 있었고요. 서현 박사와 도현이, 그리고 이 연구실의 모든 젊은 과학자들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쪽은 저희입니다. 교수님의 선구적인 연구가 없었다면 저희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교수님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워야겠다고요. 헌터의 방해 공작에 맞서야 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요. 로버트를 위해서, 박준혁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박 교수에게 제안했습니다. 국제소재공학 컨퍼런스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500명 이상의 학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함께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동 발표자로 서겠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말할게요. 이 기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요.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헌터가 방해할 텐데요. 컨퍼런스에서 뭔가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숨으면 그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세계가 무시했던 이론이 한국에서 실현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방해를 했는지도 알려야 합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팀 전체가 교수님 곁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하고 따뜻했죠. 그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국에 있는 토마스 밀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버트의 동생에게 전할 소식이 있었으니까요. 형이 믿어줬던 기술이 곧 세상에 공개됩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직접 발표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형의 이름을 언급할 겁니다. 형이 마지막까지 믿어준 연구가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릴 겁니다.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로버트, 보고 있나? 이제야 내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컨퍼런스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박 교수가 급하게 저를 불렀죠.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이 사라지고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서 논문 게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이었죠.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평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심사평을 읽으며 헌터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논문이 실리지 않으면 컨퍼런스 발표의 공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치밀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연구실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서현 박사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 같았고 도현이는 실험실 구석에서 혼자 한숨을 쉬고 있었죠. 젊은 연구원들에게 이런 좌절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과학을 믿었는데 정치와 권력이 학문을 짓밟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교수는 애써 팀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면 된다고,
우리 연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14년간의 노력이 외부 압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지 저는 알 수 있었죠. 저도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온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헌터는 저 때문에 한국 연구팀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들은 조용히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이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었죠.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또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여사님이었죠. 그녀는 제 방에 들어오더니 반쯤 싼 가방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침대에 앉혔습니다. 한 여사님은 더듬거리는 영어와 손짓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야기였죠. 30년 전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망치지 않은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고요. 한 여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죠. 도망가면 평생 후회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저는 그날 밤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생각했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학술지 게재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컨퍼런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실험을 시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요.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실험이 실패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저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해보죠. 우리는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요. 컨퍼런스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현장 시연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죠. 실험 장비를 소형화해야 했고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연 박사가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실험 프로토콜을 다듬었죠. 액체 금속 잉크를 현장에서 바르고 굳히고 늘리는 과정을 5분 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최적화했습니다. 도현이는 이동식 측정 장비를 제작했고요. 스텔스 성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드디어 쓸모가 있었죠. 스텔스 코팅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주의해야 할 점들,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들을 젊은 연구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토론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수라는 분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를 오래전부터 지켜봐왔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원장은 62살의 노신사였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하지만 웃을 때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는 카이스트 연구실을 방문해 우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원장은 실험 장비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컨퍼런스장의 조명과 온도 조건을 미리 파악하라는 것, 비상시를 대비한 백업 장비를 준비하라는 것, 그리고 발표 순서를 최대한 늦추라는 것이었죠. 앞선 발표들을 보면서 청중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최 원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바꿨듯이 소재 분야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이 외부 압력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 그리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수많은 도전들. 그래서인지 역경 앞에서 뭉치는 힘이 남달랐죠. 서로를 돕고 함께 싸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연 실험을 수십 번 반복했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5분은 연구실에서의 5시간과 다르니까요. 컨퍼런스 일주일 전 영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밀러가 보낸 것이었죠. 그는 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썼습니다. 형의 이름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고 싶다고요. 형이 믿었던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로버트의 동생이 한국까지 온다니요. 그것은 로버트 자신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죠. 환영한다고 꼭 오라고요. 컨퍼런스까지 7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에 오르는 것만 남았죠. 컨퍼런스 사흘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완벽한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액체 금속 잉크의 물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9년 제가 개발한 스텔스 코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온도 변화였거든요. 고고도의 극저온에서 코팅이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액체 금속 잉크는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서현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흥분에 차서 설명했습니다. 산화막이 입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유연성을 유지시켜준다고요. 온도가 변해도 입자들이 자유롭게 위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꿈꾸던 해답이 거기 있었죠. 저는 그 데이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5년 전에 있었다면 로버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정보가 입수됐죠. 헌터가 직접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록히드 마틴의 법무팀과 함께요. 최 원장이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헌터는 컨퍼런스 현장에서 우리 발표를 저지할 계획이라고요.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예고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전략이었죠. 연구팀 분위기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도현이가 물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박 교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는 없다고요. 우리는 준비됐고 기술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터의 방해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제안을 했습니다. 헌터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수세에 몰아넣는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발표 서두에서 먼저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제 과거도 2019년 사고도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요. 숨길 것이 없으면 공격받을 것도 없습니다. 박 교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수님의 과거를 공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헌터가 폭로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낫죠. 솔직함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원장이 동의했습니다. 셰퍼드 교수의 말이 맞다고요. 진실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표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았죠. 30년간의 꿈, 실패, 죄책감,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희망. 모든 것을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지만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컨퍼런스까지 이틀.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전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발표장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거대한 홀에 500개가 넘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최첨단 음향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현 박사와 도현이가 시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무대 한쪽에 실험대를 배치하고 측정 장비를 연결했죠. 리허설을 3번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헌터가 무슨 수를 쓸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 원장이 보안 인력을 배치해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밀러였죠. 로버트의 동생이 정말로 한국까지 온 겁니다. 토마스는 로버트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갈색 머리카락, 같은 깊은 눈동자.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죠. 마치 로버트가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토마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직접 뵙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마스는 형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로버트가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다는 것,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누구보다 멀리 날렸다는 것,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토마스는 형이 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셰퍼드는 천재야. 언젠가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내가 그의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면 정말 영광일 거야, 라고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그 균열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토마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사님, 형은 박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형은 위험을 알면서도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형의 선택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토마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발표 형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형이 믿었던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이니까요. 저는 형을 대신해서 지켜보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발표 리허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원고를 읽었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감정이 넘치지 않도록 연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이 제 꿈을 이어받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성과를 세계에 알릴 겁니다. 로버트, 지켜봐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 컨퍼런스 당일 아침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로 북적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었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소재공학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박 교수, 서연 박사, 도현이와 함께 발표장에 들어섰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죠. 실험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슬라이드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때 최 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헌터가 왔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10명이 넘는 수행원을 데리고요. 그 중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장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헌터가 앞줄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죠. 내가 무슨 수를 쓰든 맞겠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옆을 보니 토마스가 객석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엄지를 지켜들었죠. 그 작은 제스처가 용기를 줬습니다. 오전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른 발표들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팀의 탄소 나노튜브 연구, 일본 팀의 세라믹 복합 소재 연구. 모두 훌륭한 발표였지만 우리 기술만큼 혁신적인 것은 없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발표는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팀을 소개했죠. 한국 카이스트의 박준혁 교수팀, 그리고 공동 발표자 마이클 셰퍼드 박사.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알고 있지는 않았겠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5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 중에는 헌터의 차가운 눈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토마스를 바라봤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암기한 대로 말하기로 했죠.
진심을 전하려면 종이를 보면 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셰퍼드입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제 이야기부터 꺼냈죠. 30년 전 스텔스 코팅 연구를 시작한 것, 2005년에 액체 금속 이론을 발표했다가 학계의 조롱을 받은 것, 그리고 2019년의 사고. 제가 로버트 밀러라는 시험 조종사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승인한 비행에서 그가 목숨을 잃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리고 5년간 도망쳤다는 것도요. 헌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공격 카드를 제가 먼저 꺼내버린 겁니다. 제 고백이 끝나자 객석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헌터는 옆에 있는 변호사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제가 포기한 꿈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기술적인 설명을 시작했죠. 갈륨 기반 액체 금속의 특성, 초음파 분쇄 공정, 산화막 코팅 기술. 슬라이드에는 데이터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객석의 과학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기술의 혁신성을 알아본 겁니다. 그때 헌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 시간은 발표 후에 있다고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잠깐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헌터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과 특허 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발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현 박사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물러서면 안전하지만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맞서면 위험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헌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헌터 부사장님, 기술 유출이라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기술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이 아니에요. 유출될 것 자체가 없습니다. 헌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셰퍼드 박사, 당신의 2005년 논문이 기반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영국에서 작성된 것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논문이 시작점이었죠. 하지만 그 논문은 공개적으로 발표된 학술 자료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연구팀은 제 이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실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독자적인 성과입니다. 헌터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19년 사고 보고서를 본 분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스텔스 코팅의 균열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존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해결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현 박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연 실험을 시작하라고요. 이것은 계획에 없던 변경이었습니다. 원래는 발표 마지막에 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죠. 서현 박사가 무대 위 실험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도현이가 측정 장비를 작동시켰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헌터도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죠. 모든 시선이 실험대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역사가 바뀌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서현 박사가 액체 금속 잉크를 들어올렸습니다. 서현 박사가 액체 금속 잉크를 고분자 필름 위에 펴발랐습니다. 은빛 액체가 부드럽게 퍼져나갔죠. 30초가 지나자 필름 표면이 균일한 광택을 띠며 굳었습니다. 그녀가 필름의 양끝을 잡고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비쳤죠. 필름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2배, 3배, 5배.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도현이가 측정 장비의 수치를 읽었습니다. 현재 연신율 800%. 전기 전도도 유지 중. 스텔스 성능 98% 유지. 10배를 넘어서도 필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2배에서 서현 박사가 멈췄죠.
그녀가 필름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형태가 완벽하게 복원됐습니다. 균열 하나 없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것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소재는 12배까지 늘어나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전도성 소재들이 10에서 20% 연신해서 파괴되는 것과 비교하면 혁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서연 박사가 두 번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영하 40도에서 냉각시킨 필름 샘플을 꺼냈죠.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필름을 당기자 역시 12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500명의 과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 옆에는 빈 좌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로버트가 앉아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의 모습이요. 헌터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변호사들과 무언가를 논의하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퇴장했죠.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박수가 가라앉은 후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자가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미국 MIT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의 양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박 교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죠. 현재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며 1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원이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일본 도레이의 대표가 기술 라이선스에 관심을 표명했죠. 발표가 끝난 후에도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꿈꿨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한 것은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서연 박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교수님, 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헌터의 방해 공작은 완전히 실패했죠.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발표 중간에 끼어들어 위협을 가한 것이 여러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가 한국의 혁신을 방해하려 한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우리 연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존의 논문 게재를 거부했던 네이처 머티리얼즈도 태도를 바꿨죠. 편집장이 직접 연락해서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박 교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국제과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협력 의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미국 나사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죠. 물론 헌터와는 완전히 별개의 루트로요.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카이스트를 방문해 연구팀을 격려했고 대규모 연구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객원 교수직을 제안한 겁니다. 한국에 남아서 연구팀과 함께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영국에 아내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나기도 싫었죠. 한국에서 저는 다시 과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토마스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내일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서울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토마스는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며 감탄했죠. 식사 중에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박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건 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에요. 저는 그냥 운 좋게 그들을 만난 것뿐이죠.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박사님이 없었으면 이 기술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 씨앗을 뿌린 건 박사님이잖아요. 우리는 와인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로버트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토마스가 공항으로 떠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강 위로 다리들이 불빛을 밝히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여기 남겠다고요. 물론 영국 가족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지만 그건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면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객원 교수직을 수락하겠다고요. 카이스트 객원 교수로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실에 제자리가 마련됐고 대학원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죠. 30년 만에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났고 통역을 해주는 학생도 있었죠. 그리고 저도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님이 선생님이 돼줬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가르쳐줬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가 맺어졌고 연구비도 풍족해졌죠. 서연 박사는 양산 기술 개발을 담당했고 도현이는 응용 분야 연구를 맡았습니다. 저는 주로 자문 역할을 했지만 가끔 직접 실험에 참여하기도 했죠. 한국의 연구 문화는 제가 경험했던 영국이나 미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속도였죠. 결정이 빨랐고 실행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급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도현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대충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빨리라고 했던 것이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진짜였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협력의 문화였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했죠. 다른 연구실과의 정보 공유가 활발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연구실 간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교수가 저를 데리고 현대중공업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액체 금속 스텔스 소재를 선박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연구소 관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린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기술 자체뿐 아니라 우리 연구팀의 비전에도 관심을 가졌죠. 회의가 끝난 후 연구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이제 스텔스 기술까지 갖추면 군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셰퍼드 교수님이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제 쪽이라고요. 한국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반도체도 그렇게 만들었고 자동차도 배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텔스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협력의 정신. 그것이 이 작은 나라를 기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죠.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제임스였죠. 그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몇 년 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컨퍼런스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고요. 그는 발표 중에 제가 로버트의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임스에게 2019년 사고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연구가 잘 안 돼서 그만뒀다고만 했었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실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가도 될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제임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죠.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대전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가 축구 경기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학교 행사에 빠졌던 것, 생일에도 연구실에 있었던 것. 그는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연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그때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임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를 처음 이해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것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건 나 혼자 힘이 아니었어. 여기 한국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거든. 대전에 도착한 후 제임스를 카이스트 연구실에 데려갔습니다. 박 교수와 서연 박사, 도현이가 환영해줬죠. 제임스는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에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현이와는 나이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죠. 저녁에는 한 여사님 댁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여사님이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준비해줬죠. 제임스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에 놀라워하면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여사님이 서툰 영어로 제임스에게 말했죠. 아버지 좋은 사람, 당신도 좋은 사람이라고요. 제임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를 변화시킨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그리고 너도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지. 제임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진심 어린 미소였죠.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죠. 제임스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아내에게 전해준 덕분인지 그녀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있겠다고요. 연구가 중요한 단계에 와 있고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하지만 영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당신과 제임스를 만나겠다고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마이클,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당신 목소리에 힘이 들어있네요. 2019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를 내고 반대했던 것도 그 걱정의 표현이었겠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의 기분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연구도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겁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의 후속 기종에 액체 금속 스텔스 소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핵심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박 교수는 감격에 차서 연구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실제 전투기에 적용됩니다. 14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거예요. 라고요. 연구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서연 박사는 눈물을 흘렸고 도현이는 점프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했지만 동시에 숙연해졌습니다. 이 기술이 전투기에 적용되면 조종사들의 생존율이 높아질 겁니다. 균열 걱정 없이 비행할 수 있으니까요. 로버트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로버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붙일 곳은 없었지만요.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로버트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 자네가 죽은 후 나는 5년간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네가 믿어줬던 그 기술이 완성됐어. 곧 실제 전투기에 적용될 거야. 자네 같은 조종사들이 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될 거야.
자네가 남긴 메모 아직 간직하고 있어. 마이클의 연구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썼지.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틀리지 않았던 거야. 다만 너무 일찍 포기했을 뿐이지. 고마워, 로버트. 자네가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너무 늦어서. 언젠가 다시 만나면 술 한잔 하자. 그때까지 저 위에서 지켜봐줘. 자네의 친구 마이클.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을 바라봤죠. 로버트가 거기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액체 금속 스텔스 소재의 양산 라인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산품은 KF-21 후속 기종의 시제기에 적용됐죠. 서현 박사가 현장 감독을 맡았고 도현이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계속됐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항공기 제조사들이 기술 도입을 협의하고 있었고 학술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됐고 서현 박사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죠. 한국의 소재공학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객원 교수로서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했죠.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양쪽에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고 제임스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제 곁에 있었죠. 어느 날 박 교수가 특별한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양산 스텔스 소재가 적용된 시제기의 초도 비행이 있다고요. 저에게 참관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행 당일 저는 공군 기지의 관제탑에 서 있었습니다. 활주로 저편에 새로운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은빛 동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우리가 개발한 액체 금속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 있었죠. 이륙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죠. 귀청을 찢는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체가 급상승하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급선회, 급강하, 고속 비행.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관제탑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스텔스 성능 정상, 코팅 상태 이상 없음,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전에 꾸었던 꿈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유연한 스텔스 소재, 균열 없는 코팅,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교수님, 이라고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당신과 서현 박사와 도현이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요.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내려 엄지를 치켜들었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어딘가에서 로버트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하고 있겠죠. 잘했어, 마이클. 드디어 해냈구나.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로버트. 그리고 고마워, 한국. 투명인간은 여전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휘어지고 스스로 성질을 바꾸는 투명기계의 시대는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던 과학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두 번째 기회를 찾은 이야기. 그리고 그 기회를 준 나라, 한국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